네, 11월 10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S&P 500이 0.35%, 나스닥 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8거래일, 나스닥 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한 후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는 5개 섹터가 내렸는데 경기 소비재가 1.4% 하락을 했고 금융과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가 내렸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12% 하락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유지분 10% 파는 것에 대한 트위터 폴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이팔 주가도 3분기 매출이 예상치 하회했고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로 인해서 12% 하락했습니다.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는 페이팔의 목표 주가를 340달러에서 265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반면 로블록스는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에 힘입어서 주가가 42%나 급등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완화되고 등교 시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용자 활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3.2% 올라서 배럴당 84.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439%로 내려서 지난 9월 23일 이후 가장 낮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내린 1177.2원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인 68,493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67,2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산업기업 분석, 해외 주식 자료들이 있고요. 네, 주식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리포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박임금 연구원입니다. 중국 경제 관련 얘기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신화통신이 이 권유 인사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10가지 질문이라는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권유 인사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책사료호 부총리로 추정됩니다. 이번 논평은 권유 인사가 5년 만에 등장한 것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소비의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평에서 올해 소매 판매 총액이 44조元에 닿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전체와 4분기 소매 판매 증가율이 각각 12.2%, 2.8%로 추산됩니다. 3분기 이 수치가 5%였던 점을 감안하면 소비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논평에서 관련 부서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주요 수출 기업들이 수주 잔고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2022년 수출 증가율이 하이싱글 정도를 기록할 것이고 수출이 중국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논평에서는 군인 인사가 이 지원 수단이 충분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는 경제 성장률 수치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총량 측면에서 올해 양회가 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6%로 보수적인 수준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GDP 성장률은 8%로 추정되는데 즉 6%라는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 시장의 경제에 대한 예상이 비관적이더라도 금융당국은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 변화나 단발적인 이슈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2015년부터 중국은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 조정, 금융 디레버리징 등을 통해서 경제 성장 방식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체질 개선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부상되었습니다. 향후 정부는 녹색과 이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고 부동산과 부채 의존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며 질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비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뭐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 변화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주식시장에 전체 주식시장 영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좀 있는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논핑에 이 군인 인사가 5년 만에 등장한 배경으로 보시면 3분기 중국 GDP 4.9%로 기록했고 5%를 하회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부양 정책 기대했었던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 내년 2월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 부양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만 이번 이런 논평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한 사실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을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식시장 차원에서 연결시키면 이 소비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기대는 사실 다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소비 지표가 좋지 않은 회복에 좀 더딘 상황에서 이 중국 안내에 이런 산발적인 코로나 확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소비 쪽에 회복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관련 업종의 회복이 이 반등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것 같다 생각되고요. 또한 전체에 강하게 부양하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이런 미세 조정에 대해서 조금씩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로 있어서는 주식시장에는 좀 중립적인 이런 뉴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하드웨어 인덱스 리포트 발표합니다. 이규화, 도현우, 임진용, 강경근 연구원입니다. 네, 그 자료 말씀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 그 대중이 이제 인터넷이 TV를 통해서 개화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일부 괴짜들의 전유물이었던 PC를 통해서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이 됐고요. 향후에 PC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IT 기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뭐 PC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 이제 확대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완벽하게 이제 차별화되는 그 3차원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XR 확장 현실 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PC와 스마트폰이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성장한 것처럼 이 관련된 XR 시장도 3차원 메타버스와 함께 향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현재 메타버스의 한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물론 뭐 어제도 이제 로블렉스가 40% 이상 주가가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주변에서 찾아보면 사실상 실제로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2차원 IT 기기인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그 플랫폼을 설계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즉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게임이나 뭐 다른 것과 크게 이제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그 뭐 20대, 30대 뭐 이하의 이제 젊은 사용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뭐 30대 이상의 이제 사용자들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XR 기기를 통해서 3차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이제 메타버스가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 이제 XR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3차원 메타버스와 XR의 관계가 인터넷이랑 PC 그리고 스마트폰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원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려면 이 XR 기기가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인터넷을 지금 하려면 우리가 PC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XR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플랫 스크린이 아니라 3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XR이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XR이라는 기기 주로 이제 VR이나 AR 같은 기기인데 이게 이제 게임으로만 많이 사용돼서 뭐 사실상 게임기가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지금은 거의 이제 50% 가까이 게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제 뭐 헬스케어, 산업공학, 엔터테인먼트, 교육 쪽으로 확대가 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과정을 보면 과거에도 게임이나 뭐 커뮤니티가 먼저 발달한 다음에 지금은 뭐 쇼핑이나 미디어까지 많이 이제 확대가 된 걸 알 수 있는데 메타버스도 향후 이제 이렇게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년이 저희가 되게 이 XR 쪽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글로벌 대형 IT 업체들이
그 새로운 XR 기기를 출시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은 이제 메타, 뭐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 그다음에 애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소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사명을 바꿨고 그 오큘러스 퀘스트 V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거의 독보적인 그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프로젝트 캄브리아라고 하는 이 VR과 AR이 합쳐진 XR 기기를 신규로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업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XR 시장에 진출하진 않았지만 내년 하반기에 지금 XR 기기를 출시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메타와 더불어서 이런 XR 시장을 양분할 거로 이제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R 쪽에서 홀로렌즈 2로 이제 워낙 그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홀로렌즈 그 후속작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에 이제 VR이 있는데 이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지 거의 한 5년이 넘었고 게임 타이틀이 VR 전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 출시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요 메인 게임 타이틀들을 기존에 이제 일반 플랫 스크린하고 VR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가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많이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XR 기기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주로 이제 VR하고 AR이 따로 각각 이제 기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 VR하고 AR이 하나의 XR 기기로 합쳐져서 향후 이제 하드웨어 스펙도 많이 좀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연상 능력이나 저장 용량이 확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몰입감 확대, 그다음에 기능 극대화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화질이 이제 좋아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VR을 할 때 그 사용자의 표정이나 신체 움직임, 그다음에 AR을 할 때 이제 주변 환경을 센싱하는 카메라하고 3D 센싱 모듈 탑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한 종목으로는 일단 저희는 지금 그 섹터 업체 중에는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런 업체들을 지금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뭐 이노스타,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 전체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탑픽은 삼성전자, LG에너텍, 뉴플렉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해외 업체 중에는 메타, 애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쪽은 그 회복이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도 4분기가 예상보다 좋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서 그나마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폴더블 스마트폰 쪽인데 그 과거 갤럭시 S 시리즈가 초기에 첫째 년도, 둘째 년도, 셋째 년도, 넷째 년도 그 4년 차까지 성장률이 가장 가파랐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이 유일하게 거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그 해외 반도체 회사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이런 회사들이 이런 그 메타버스랑 관련된 뭐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뭐 그날 뭐 주가가 뭐 10%씩 11%씩 막 오르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뭐 AMD도 그 메타의 그 서버용 프로세서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뭐 가상환경 뭐 구현이라든지 그 접속하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들이 기존에 있던 반도체들이랑 좀 달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가상환경 구현하려면 뭐 그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뭐 고성능 프로세서랑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AMD랑 그 TSMC 같은 회사들이 차세대 이제 3D 패키지 이쪽을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10일 정도 전에 관련된 자료를 좀 냈었는데 거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자료에도 뭐 그 대략 간단하게 써놨는데 3D SoIC라는 그 차세대 패키지가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반도체가 보통 이제 전공정이랑 후공정이랑 나눠지는데 그 개념 자체가 그 좀 합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공정이 워낙 또 최근에 복잡해지다 보니까 후공정에도 이제 전공정에서 쓰는 증착 장비라든지 식각 장비 도입해서 그 홀 피치를 기존에 대비해서 뭐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여서 기존에는 그 반도체 밑에 보면 이제 전극 같은 것들이 그 뭐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크게 돼 있잖아요. 뭐 다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데 향후에는 그 구리로 만든 전극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작아져서 칩 하나당 그 전극이 최소 뭐 한 10,000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가
붙는 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 좋아하고 있고, 해외 업체들 중에서는 뭐 TSMC라든지 뭐 AMD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저희가 그 최근에 그 목표 주가도 상향시켰고 하이닉스랑 같이 이제 좋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그 메타버스랑 그 XR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그 많은 그 투자자들이 좀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전자 업체 중에서 가장 관련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고성능 SR 기기 등장이 상당히 이제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2000 ppi 이상의 그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OLED 디스플레이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그 수요 모멘텀으로 상당히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구동을 하려면 그 내장 GPU를 탑재한 그 고성능 AP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쪽 그 엑시노스 제품 개발을 좀 주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라든지 뭐 시스템 LSI한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AMD랑 협업해서 AMD GPU 기술을 탑재한 그 엑시노스 SoC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는 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포함한 그 비메모리 관련 그 영업이익이 한 1.9조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3.7조 원으로 96% 가까이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가 밸류에이션도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가셔야 되면 뭐 주가도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북미 고객사 쪽 스마트폰 출하량이 뭐 우려보다 예상보다 좀 좋고요. 그 실적도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XR 시장 쪽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그 3D 센싱이랑 카메라 모듈 쪽 그 기술인데요. 그 당사가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그 애플 쪽에 3D 센싱 3개 모듈을 이제 공급을 할 거로 독점 공급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내년에 실제로 기기가 출시가 되면 부각이 되면서 좀 실적과 함께 밸류에이션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몰캡을 좀 말씀드리면요. 스몰캡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그 메타 서플라이 쪽에서는 뉴플렉스가 있고요. 애플 쪽에서는 하이비전이 있습니다. 먼저 뉴플렉스 좀 말씀드리면 페이지는 102페이지고요. 지금 이 회사가 오큘러스에 지금 PCB를 납품하고 있는데, 퀘스트 2의 올해 예상 판매량이 한 900에서 1000만 대 됩니다. 근데 퀘스트 3 프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약 1800만 대까지 출고량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존 퀘스트 2에는 PCB가 4개가 탑재가 됐다면 프로에는 이게 5개, 6개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VR 사업이 동사의 외형 성장이랑 좀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 차트가 지금 많이 솟아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내년 기준 PER이 한 9.5배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사업이 기존에는 스마트폰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면 VR이랑 전장이 붙고요. 그리고 실적은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갱신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지금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드리면요. 이 회사 지금 애플이 지금 공정을 변경을 하면서 지금 ODM 쪽으로도 동사 장비 납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버 페이지 98페이지 커버 페이지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랑 재고 자산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밴드 차트 하단에 위치해 있고, 지금 내년에 지금 북미 고객사 XR 장비 출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쪽 관련돼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호주로 생각하고 있는 해외 주식은 이제 메타, 전 페이스북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사명을 변경했다라는 건 자체는 전사의 리소스를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출의 97%가 광고인데 이거에 매출 2%, 3%밖에 안 되는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하겠다라는 거는 과감하고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커넥트 행사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개념, 특징, 비전이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어떤 업체보다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는 뭐 iOS 정책 변경 영향이나 내부자 고발 이슈라든가 단기 악재로 주가가 좀 많이 이제 고점 대비 하락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성장에 대한 멀티플 확장이 좀 주가에 반영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어서 좀 마이크로소프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 밸류 체인의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봐셔도 무방합니다. 뭐 컨텐츠, 하드웨어, 플랫폼, 인프라 모든 밸류 체인에서 익스포저 메타버스에 대한 노출도를 좀 가져가고 있고 특히 메타버스가 이번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공개한 3가지 핵심 키워드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메타버스였고 이제 메타버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려고 하는 메타버스는 약간 B2B 기반의 약간 오피스랑 이제 뭐 링크드인을 활용한 그런 메타버스를 좀 구축하려고자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XR을 저희는 아이폰 이후에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 신제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최근 분위기만 보면 아이폰 생산량 이제 우려 때문에 그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최근 뉴스를 보면은 아이패드 생산량까지 줄이면서 아이폰 그 출하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공급 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보다 지금 출하량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XR이 아이폰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그 3차원 메타버스와 함께 이제 플랫폼을 만들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아이폰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이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향후 XR 시장에도 애플이 이런 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HN과 KT 스카이라이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KT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통신업종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통신 본업은 다른 종목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G 지금 보급률 올라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KT는 지금 비통신 쪽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비통신에서 요즘 많이 부각받고 있는 부분들이 IDC나 클라우드 같은 이런 네트워크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이 나오는 사업 부분인데요. KT가 특히 이 부분들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도 스튜디오 진이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미디어 사업 전반적으로 이제 전략을 일원화를 했고 이제 4분기부터 연결 기준에 들어올 HCN이 인수가 마무리가 됐고 관련해서 스카이라이브 TV나 현대미디어 같이 오리지널 콘텐츠 쪽도 지금 성과가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K뱅크나 BC카드 그리고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쪽도 지금 워낙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KT가 색깔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장주로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 영업이익 성장이 YOY로 한 25%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도 20% 가까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조금 싸다라는 관점입니다. 3분기 실적은 저희 기대치 충족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말씀드리면 스카이라이프도 이제 KT 이제 자회사로서 HCN을 인수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연결 기준 실적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22년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M&A를 통해서 기업 가치 그리고 실적을 올리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스카이라이프는 어찌됐든 HCN을 인수를 하면서 가입자 한 126만 명을 확보를 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관건은 결합 상품을 얼마나 이제 잘 파느냐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적 성장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HCN 인수에 따라서 그 일회성 비용들이 좀 집행이 됐습니다. NHN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어제 회사가 최근에 워낙 관심들이 많은 NFT 관련 게임을 출시하기로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이 조금 컸는데요. 일단 뭐 NHN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게임 업체들이 NFT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NHN은 지금 이 NFT의 약간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와 MOU를 체결을 했고 관련 NFT 게임을 출시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나우라는 게임을 통해서 아마 NFT를 좀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좀 이 NHN의 게임 사업은 사실은 웹보드라고 불리는 고스트 포커류에 좀 주력이 되어 있는데 이 고스트 포커 외의 사업부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PR 기존에 적용하던 PR을 13배에서 15배로 일단 상향했고 이 부분들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승을 했습니다. NFT 게임 이외에도 이제 드래곤 퀘스트 캐시캐시라는 게임하고 건전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변화들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홀드 의견 유지하는 부분들은 아직 이제 주요 사업 부분들이라고 불리는 IT 사업들, 클라우드, 커머스, 핀테크 이런 쪽에서는 실적은 좀 적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조금 아직까지 의견은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3분기 실적은 웹보드 쪽 추석 성수기 효과들 때문에 양호한 성과 기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노션하고 강원랜드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이노션 3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399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본사 해외 그리고 계열 비계열 전 부문의 고른 성장이 눈에 띕니다. 본사 같은 경우에는 123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 정도 상승했는데요. 계열 물량의 신차 효과가 좀 두드러졌고 코로나19 완화에 따라서 비계열 물량도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275억 원으로 전년비 상승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계열 중심 회복,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신차 효과 그리고 비계열 회복, 신흥시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작년에 신설된 법이 있는 실적이 올해부터 기여가 본격화되면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열 물량 증가에 힘입어서 기저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 지역에 고른 성장 보였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및 목표 주가 8만 원 유지합니다. 다른 것보다 M&A를 통한 중장기 성장성 그리고 강한 주주 환원 의지에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어서 강원랜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4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출 부진 때문인데 다른 것보다 코로나19 관련해서 2영업일 정도의 영업 중단이 있었고 그리고 12영업일 동안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동시 체류 인원을 허용 인원보다 낮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럭팩터로 인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강원랜드의 평균 홀드율이 23%이지만 이번에는 22%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이 나왔다. 이 부분이 결국에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하회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후실적 지속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 카지노 동시 체류 인원이 대부분 정상화가 되면서 일단 사이드 베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6,000원으로 섹터 네타픽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신세계 발표하겠습니다. 주영훈 연구원입니다. 전일 신세계 실적 발표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면세점 업체 간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뭐 백화점 실적도 피크아웃 될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 기준 이제 최초로 이제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이제 역대 최고 실적 나타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우려였던 이제 경쟁 심화는 뭐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면세점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점을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리 기준 기존점 성장률이 13%나 나왔습니다. 이제 뭐 명품 같은 경우가 여전히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8% 정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9월부터는 이제 일상 활동이 조금씩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의류 매출
매출도 2019년 대비해서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이제 실적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기존 백화점 기존점 진장률 9% 정도의 고성장 이어갈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조금 이제 악성 재고라고 불리는 2년 이상이 된 이제 최하 재고를 좀 많이 줄이면서 향후 마진율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빠졌던 이런 주가 충분히 이제 호실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미포조선 발표하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2분기에 금속 시세 급등을 좀 반영해서 충당금을 좀 많이 처리했던 회사였습니다. 후판가 톤당 130만 원 기준으로 그 충당금을 잡았었고요. 수장고 6조 7천억에 대해서 약 3.3%에 해당되는 2,200억이 일회성 충당금으로 설정됐고 결과적으로는 2분기에 적자로 돌아섰던 회사였습니다. 알려진 대로 3분기에 후판가는 톤당 115만 원으로 최종 타결이 됐고요. 그렇다면 조금 충당금이 과하게 설정된 면이 있는데 3분기 매출액에서 관련된 충당금은 좀 환입된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5.5%로 다시 정상화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현재 금속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중은 아니기 때문에 충당금이 다시 잡히는 일은 근시일 내에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매출이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충당금 환입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후판가 협상 때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더 환입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21년에 수주한 물량들은 이 높아진 재료비를 토대로 수주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2023년엔 이러한 것들도 반영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성 개선은 가능해 보입니다. 2분기에 적자가 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주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수주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4배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다고 볼 수 있고요. 현 추세로 연말까지 가면 아마 저희는 48.4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수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70% 이상 높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무래도 이 회사는 주력 상품이 탱커선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수요 폭등이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주를 지속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 11만 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미포 포함해서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공이나 이제 조선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수주 상황이나 또 이렇게 신조성과나 중고성과나 이런 조선 산업 최근 동향이 어떤지 짧게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조선 업체가 2분기에 충당금을 잡았고 이게 주가 상승에 조금 찬물을 끼얹은 게 사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3분기에 흑자 전환되면서 다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는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도 충당금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황은 분명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주에 대해서도 조금 기업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LNG선이 카타르 LNG 물량 굉장히 많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동시에 카타르 물량 이후로 후속 물량이 혹시 나올 수 있겠느냐 좀 그런 걱정들도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올해 수주가 회사에 따라서는 수주가 거의 5배씩 증가를 한 대표 효자 상품이었는데 이쪽도 아무래도 컨테이너선 이제 물량 부족 사태가 완화되면 조금 발주가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조선 업체들은 아마 내년에 올해보다 수주가 많기를 기대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미포조선을 강조드리는 건데요. 미포조선은 주력 상품이 탱커입니다. 탱커는 사실 작년, 올해 모두 발주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이렇게 주력 상품의 수요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성장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내년에 주력 상품인 탱커 수요가 살아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미포조선이 내년에 다른 기업 대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페이팔 홀딩스 발표합니다. 임주용 연구원입니다. 네, 페이팔 홀딩스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주가는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일단 4분기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워서
주가가 좀 크게 빠졌는데 사실 이게 글로벌 공급망 이슈랑 뭐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이슈로 이제 좀 보수적인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고요. 사실 3분기 실적 자체는 뭐 이베이 영향을 제외를 하면은 크게 뭐 엄청 뭐 나쁘지는 않은 실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베이 영향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고 이제 4분기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오늘로써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좀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페이팔의 중장기 펀더멘탈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뭐 벤모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들도 좀 공개를 해서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새롭게 이제 출시해서 이제 신사업 중에 하나인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후불 결제 이 비즈니스도 굉장히 QOQ로 가파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슈퍼 앱을 구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도 중장기 성장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페이팔 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유니티 실적이 이제 방금 나왔는데 이제 시간 외에서 한 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나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신규로 이제 웨타라는 특수 영상 제작 회사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반지의 제왕이랑 아바타를 만들었던 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16억 달러 정도의 인수가액이 되는데 지금 분기 말로 현금이 한 8억 달러가 좀 되지 않은 현금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폰스트라고 엔티티 데이터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닝 미팅 마칩니다.